조선왕조실록 2피 3세종대왕 성군의 그림자. 오프닝. 완벽한 왕의 이면. 나레이션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세종대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만원권 지폐의 얼굴. 한글을 만든 성군. 조선 최고의 왕. 우리는 그를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는 효과. 나레이션 서서히 긴장감 있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형을 폐쇄자시키고 왕위에 올랐던 젊은 날. 한글을 만들었지만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고뇌. 아들 수양대군이 형제를 죽일 씨앗을 뿌렸던 순간. 병으로 고통받으며 권력을 놓지 못했던 말년. 그리고 그가 만든 완벽한 체제가 결국 피해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다는 아이러니. 한글 창제, 치국이, 해시계 등 업적들이 빠르게 지나감. 나레이션 더 강렬하게. 우리는 세종을 너무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의 갈등을 모릅니다. 그의 후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세종대왕의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군의 뒤에 숨겨진 인간 충령의 이야기. 왕관이 가져온 무게와 고독, 완벽함이 가린 상처들, 그리고 그가 남긴 것들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세종의 표정이 점차 고뇌에 찬 모습으로 변함. 나레이션 감성적이면서 강렬하게. 세종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폐위되었고, 아들들은 서로를 죽였고, 신하들은 그를 비판했고, 그 자신은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군의 대가였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1장 셋째 왕자의 기적, 양녕대군 폐쇄자의 진실. 1418년 궁궐의 평화로운 아침. 나레이션. 1418년 8월 10일 22살의 셋째 왕자 충령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셋째가 세자가 되었을까요? 1418년 6월 3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폐위되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세자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조정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양녕은 세자로서 자질이 없다.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을 가까이하며 사냥과 향락에만 빠져있다. 더 이상 세자로 둘 수 없다. 폐위한다. 대신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자를 폐위한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양녕대군, 이름은 이제 1394년생으로 1418년 당시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었고 이해력이 빨랐습니다. 태종은 양녕을 좋아했습니다. 양녕은 내 큰아들이다. 조선의 미래다. 1404년 10살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범적인 세자였습니다. 경연에 성실히 참석했고 학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10대 후반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녕은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경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들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냥을 즐겼습니다. 매사냥이 특히 좋았습니다. 밤에는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풍악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거리로 나가 백성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궁궐이 답답하다. 받기 좋다.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네가 미래의 왕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양녕은 대꾸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1416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녕이 궁녀를 임신시켰습니다. 태종은 경악했습니다. 세자가 궁녀와 사통하다니. 양녕,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양녕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태종은 그 궁녀를 쫓아냈습니다. 양녕은 반발했습니다. 아버님은 잔인하십니다. 부자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1417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령이 스승을 구타했습니다. 세자 스승인 박은이 양령의 방탕함을 꾸짖었습니다. 세자 저하, 학문에 정진하셔야 합니다. 양령은 화를 냈습니다. 시끄럽다. 그리고 박은을 때렸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가 스승을 때리다니.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령을 세자로 계속 둘 수 없다. 그러나 큰아들을 폐위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태종은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좌의정 유정현이 말했습니다. 주상, 세자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정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자를 바꾸셔야 합니다. 태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가? 태종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큰째 양령, 둘째 효령, 셋째 충령, 넷째 성령. 둘째 효령은 학문을 좋아했지만 세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넷째 성령은 너무 어렸습니다. 남은 것은 셋째 충령이었습니다. 충령, 1397년생, 1418년 당시 21살. 그는 천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 외웠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했습니다.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문학, 농업, 기계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신하들을 존중했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태종은 충령을 눈여겨봤습니다. 충령이라면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양령을 폐세자한다. 충령을 세자로 삼는다. 양령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심지어 웃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군요. 태종은 놀랐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느냐? 양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충령이 훨씬 낫습니다. 충령은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태종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충령은 세자 책봉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세자가 된다고요? 그는 거부했습니다. 아버님, 큰형님이 세자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태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령은 이미 폐위되었다. 네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 충령은 고뇌했습니다. 형을 밀어내고 세자가 된다? 이것이 옳은가?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1418년 8월 10일 충령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자 책봉 후 충령은 양령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양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네가 세자가 된 것은 당연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좋은 왕이 되거. 충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양령이 충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이제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양령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짜로 후회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위해 강한 척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418년 9월 9일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충령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입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 이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더 완벽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형을 배신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벽한 업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증명하기 위해. 세종의 위대함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의무감이 만든 완벽함. 좋아요 및 구독, 나레이션. 여러분, 세종대왕도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조선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유를 지금부터 밝힙니다. 제2장 한글 창제의 이면, 단순한 애민 정신이었을까? 1443년 궁궐 서재. 나레이션. 1443년 12월 세종은 비밀리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가 아는 한글입니다. 1446년 9월 공식적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한글 창제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왕권 강화.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한자와 중국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학자들은 모두 한자를 사용했고 중국 고전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도를 중시했습니다. 성리학적 이상을 왕보다 위에 뒀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견제한다. 중국 고전을 근거로 나의 정책을 비판한다. 새로운 문자가 있으면 어떨까? 조선만의 문자, 한자가 아닌 우리 글. 이것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왕권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 경전 번역. 세종은 표면적으로는 성리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내심 불교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형 효령대군도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세종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숭유역불 정책을 폈습니다.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불교를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 경전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한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랐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면 백성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한글 창제 후 불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여러 불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발했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셋째, 과학 발전을 위한 도구. 세종은 과학을 사랑했습니다. 천문학, 농업, 의학, 음악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과학 용어를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발견을 한자로 쓰려면 복잡했습니다. 표음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 한글은 완벽한 표음 문자였습니다. 세종은 한글로 과학 서적을 쓰려 했습니다. 농사직설, 의방유취 이런 책들을 한글로 쓰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확산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444년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문 한글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째, 중국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둘째, 한자가 있는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원문은 천박합니다. 학문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넷째, 원문은 여자나 아이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군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경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백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는데 왜 반대하는가? 최만리가 답했습니다. 주상, 한자는 성현들이 만든 문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원문은 새로 만든 것입니다. 경박하고 가볍습니다. 세종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도 문자가 있고 일본도 문자가 있고 서아도 문자가 있는데 우리만 독자적 문자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인가? 최만리는 꿇어앉았습니다. 주상, 신의 뜻을 굽히지 못하겠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투옥했습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하느냐? 다른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세종은 외로웠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 의정부 대신들, 거의 모든 신하가 한글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몇몇만 지지했습니다. 셋째 아들 안평대군, 집현전 학사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젊은 학자들, 그들만이 세종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세종은 이들과 함께 밤낮으로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발음기관을 관찰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28자를 완성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1446년 9월 드디어 한글이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은 감개무량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자만 사용했습니다. 업무는 천한 것이다. 우리는 쓰지 않는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한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주로 여성들과 평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양반들은 거부했습니다. 세종은 슬펐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용비어 천가를 한글로 썼습니다. 월인천 강지곡을 한글로 지었습니다. 세종은 한글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세종은 옳았습니다. 한글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16세기 한글 소설이 나타났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18세기 한글 편지가 유행했습니다. 19세기 한글 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20세기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종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글은 승리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반대한다. 백성들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 문자가 조선을 바꿀 것이라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질 것이라고.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문자가 빛을 발할 것이다. 세종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한글은 세종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3장 집현전의 빛과 그림자, 학자들의 고통. 집현전 건물. 나레이션.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했습니다.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확대했습니다. 인원을 늘렸습니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이석형, 강희안.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한글 창제, 의학 연구, 천문학 관측, 법전 편찬, 역사 정리. 집현전은 조선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현전 학사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세종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끝없이 연구를 요구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라. 저 자료를 조사하라. 이것을 정리하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세종 자신도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학사들도 따라야 했습니다. 성삼문은 후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 우리도 쉴 수 없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썼다. 집에 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한글 창제 과정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세종은 발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소리,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학사들은 밤새 토론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표기할까?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조합할까? 수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1443년에 시작해 144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학사들은 거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의학 연구도 방대했습니다. 세종은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향약조선 약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 약재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약재를 연구해야 한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약재를 조사하고 그 효능을 연구하라. 학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약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효능을 시험했습니다. 향약집성방 85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약재와 치료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학사들은 탈진했습니다. 천문 관측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하늘을 관측하려 했습니다. 정확한 역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천문대를 만들었습니다. 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학사들이 교대로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별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밤 관측했습니다. 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별을 보며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명하셨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학사들을 아꼈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경들은 조선의 보배다. 경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 승진도 시켜주었습니다. 상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라. 저것을 연구해라. 끝이 없었습니다. 학사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고 또한 그들도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을 바꾸고 있다.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집현전의 성과는 엄청났습니다. 한글 창제, 훈민정음 해례본, 의방유치 -의학백과사전 365권, 향약집성방 -향약연구서 85권, 칠정산 -천문역법서, 농사직설 -농업기술서, 삼강행실도 -윤리교과서, 그 외에도 수백 권의 책을 편찬했습니다. 조선은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대를 조선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뒤에는 집현전 학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현전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죽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집현전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12살 어린 왕이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 단종의 측근들을 죽였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세조가 되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그들은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능지처참,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꼈던 학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 세종이 이것을 보았다면 자신의 손자 단종이 조카 수양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자신이 키운 집현전 학사들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을 세종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완벽한 체제를 만들었다. 강력한 왕권, 뛰어난 학자들, 체계적인 제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비극을 불렀다. 수양은 내가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집현전 학자들은 충성심 때문에 죽었다. 세종의 유산은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나레이션. 여러분, 세종대왕의 업적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세종의 아들들, 그들은 왜 서로를 죽였을까요? 수양대군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4장 세종과 신하들, 군신공치의 이상과 현실, 조정회의 장면, 세종과 신하들. 나레이션. 세종시대를 빛낸 것은 세종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황희, 맹사성, 김종서, 허조, 정인지. 이들과 세종이 함께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의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종과 그의 신하들 이야기를 합니다. 황희 정승의 등장. 나레이션. 황희, 1363년생. 세종보다 34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는 고려 말부터 관직에 있었던 원로였습니다. 태종 시대부터 일했고 세종 때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1431년 황희가 영의정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68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가 필요했습니다. 황희 정승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황희는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1431년부터 1449년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영의정을 지낸 사람입니다. 황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온화했습니다.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농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땅이다. 황희가 첫 번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가? 첫 번째 농부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네. 그리고 두 번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도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옳네. 옆에 있던 아전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정승님,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 있습니까? 황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도 옳네. 이것이 황희의 성품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판단을 피했습니다. 중용을 지켰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존경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로웠습니다. 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황희와 상의했습니다. 황희 정승,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황희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했습니다. 주상,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하면 실수합니다. 세종은 때로 답답해했습니다. 세종은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빨리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전하, 너무 빠른 변화는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종과 황희는 때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글 창제 때도 그랬습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황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소극적인 지지였습니다. 세종은 실망했습니다. 황의 정승마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황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고려 말부터 한자를 써온 사람입니다. 평생 한자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종은 황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행정가로서는 탁월했습니다. 조세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관리 인사를 공정하게 했습니다. 파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습니다. 황희가 영의정일 때 조선은 안정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반란도 없었고 재난도 적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황희의 공입니다. 1449년 황희가 86살로 은퇴했습니다. 세종은 아쉬워했습니다. 황희 정승이 떠나니 조정이 허전하구나. 황희는 1452년 89살로 죽었습니다. 긴 생애였습니다.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섬겼습니다. 세종의 가장 든든한 신하였습니다. 맹사성의 등장. 나레이션. 황희와 함께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신하. 맹사성. 1360년생. 황희보다 3살 위였습니다. 맹사성은 청렴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청렴한 관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벼슬을 했지만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관복도 낡았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우의정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다니. 맹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이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우의정이 영양실조라니. 알고 보니 맹사성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좋은 음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맹사성이 영양실조라니. 즉시 음식을 보내라. 세종은 궁궐에서 음식을 보냈습니다. 맹사성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나 혼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이 맹사성의 성품이었습니다. 세종은 맹사성을 존경했습니다. 맹사성 같은 신하가 있어 나라가 바로 선다. 맹사성은 1442년까지 우의정을 지냈습니다. 82살까지 일했습니다. 1444년 84살로 죽었습니다. 세종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맹사성은 진정한 군자였다. 세종은 맹사성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정공. 글과 정직함의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맹사성은 후세의 청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종서의 등장. 나레이션. 세종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김종서, 1390년생. 세종보다 7살 많았습니다. 김종서는 군인이자 행정가였습니다. 무예도 뛰어났고 학문도 깊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북방 개척. 1433년 김종서를 함길도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했습니다. 북방을 개척하고 국경을 확정하라. 김종서는 16년 동안 북방에서 일했습니다. 1433년부터 1449년까지 그는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두만강 유역에 군사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냈습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전투했습니다. 육진 개척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방은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진족은 강했습니다. 기마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조선군은 고전했습니다. 김종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부 여진족을 회유했습니다. 조선에 복속하면 땅과 관직을 주겠다. 일부 여진족이 항복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 다른 여진족을 공격했습니다.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선인을 북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북방을 지키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6년의 노력 끝에 김종서는 성공했습니다. 두만강이 국경이 되었습니다. 육진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 1449년 김종서는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조판서가 되었고 나중에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가장 신뢰받는 신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에도 김종서는 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문종을 보좌했고 단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1453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 김종서는 살해당했습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신하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종과 신하들의 갈등. 나레이션. 세종과 신하들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1439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불교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이단입니다. 국가가 불경 번역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은 고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번역하고 싶다. 신하들이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의 효심은 이해하지만 국가 정책과는 별개입니다. 세종은 화를 냈습니다. 경들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신하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대치했습니다. 결국 세종이 양보했습니다. 알겠다. 국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 내 개인 돈으로 하겠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개인 재산으로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한계였습니다. 왕이었지만 신하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444년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온천 요양을 자주 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자주 궁궐을 비우십니다. 국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세종은 변명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신하들이 반박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대리청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하께서는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세종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다. 이것은 세종의 약점이었습니다. 통제욕이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무리하십니다. 세종의 인사원칙, 나레이션. 그럼에도 세종은 뛰어난 인사 감각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했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중인이든 심지어 천민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했습니다. 장영실이 대표적입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발탁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장영실은 천민입니다. 관직을 줄 수 없습니다.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 출신이 무슨 문제인가? 장영실은 세종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세종은 젊은 인재도 과감히 등용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모두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글을 만들어라. 책을 편찬하라. 연구하라. 젊은 학자들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세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세종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것이 세종시대가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훌륭한 왕과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군신공치의 이상, 나레이션. 세종시대는 군신공치의 모범이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때로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신하들도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했습니다. 간언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군신 관계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했습니다. 왕도 신하도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죽은 후 이런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문종은 온화했지만 병약했습니다.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신하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황해, 맹사성이 키운 군신공치의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는 제거되었습니다. 세종시대의 이상적인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대가 특별했던 이유입니다. 세종과 신하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리더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통해야 합니다. 듣고, 논쟁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세종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는 조선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왕 혼자의 업적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제후장 대마도 정벌, 영광의 이면 1419년 바다 나레이션 1419년 6월 조선 수군 227척 병력 1만 7천 명이 대마도로 출정했습니다. 지휘관은 이종무, 목적은 왜구 소탕. 대마도는 왜구의 본거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혔습니다.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을 납치하고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하겠다. 사실 이것은 태종의 계획이었습니다. 태종은 1418년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태종이 명령했습니다. 대마도를 쳐라. 왜구의 소굴을 없애라.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1419년 6월 19일 조선 수군이 대마도에 상륙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군은 강했습니다. 화포를 사용했습니다. 대마도 왜구는 놀랐습니다. 조선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선군은 왜구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배를 파괴했습니다. 129척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1939채의 가옥을 파괴했습니다. 왜구 114명을 사살했습니다. 조선인 포로 131명을 구출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7월 조선군이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했다. 왜구를 물리쳤다. 세종은 이종무를 포상했습니다. 경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 역사는 이것을 조선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마도를 점령했지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선군은 보름 동안 대마도에 있다가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마도는 너무 멀었습니다.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대마도주 소사다시게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셋째, 장기 주둔할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조선군은 철수했습니다. 대마도는 다시 왜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벌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대마도주가 겁을 먹었습니다. 조선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대마도주는 조선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과 평화를 원합니다. 교역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왜구 단속을 확실히 하라. 조선인을 약탈하지 마라. 그러면 교역을 허락하겠다. 대마도주는 동의했습니다. 1426년 계해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공식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세견선 50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쌀과 콩을 제공했습니다. 대마도는 왜구를 단속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세종은 무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대마도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력 관계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과 교역하면 이익이다. 그들이 스스로 왜구를 막게 하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계해조약 이후 왜구 침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은 전쟁보다 외교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지혜였습니다. 세종은 북방도 개척했습니다. 1433년 1449년 사군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군사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김종서가 지휘했습니다. 육진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사군 여연, 자성, 무창, 우예. 조선의 국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영토 확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북방은 추웠습니다. 여진족은 강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병사도 많았고 추위와 질병으로 죽은 병사도 많았습니다. 백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북방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강제 이주였습니다. 북방을 개척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백성들을 이주시켜라. 수만 명의 백성이 고향을 떠나 북방으로 갔습니다. 추운 땅, 척박한 환경,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세종의 업적 뒤에는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독 및 알림, 나레이션. 여러분, 세종의 대마도 정벌과 영토 확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희생,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죠.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제 세종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갑니다. 그의 건강 문제와 말년의 고독. 계속 시청해주세요. 제6장 병든 성군, 세종의 고통. 1440년대 세종의 모습. 나레이션. 세종은 일중독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사를 봤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다. 쉴 수 없다. 그 결과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세종은 여러 질병을 앓았습니다. 첫째, 안질. 너무 많이 책을 읽어서 눈이 나빠졌습니다. 1440년대부터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큰 글씨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1440년대 후반,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없다니. 둘째, 당뇨병. 세종은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에는 소갈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셋째, 풍증. 중풍이었습니다. 지금의 뇌졸중. 1445년쯤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저렸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넷째, 소갈증,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부병, 치질, 등창. 특히 등창이 심했습니다. 등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나왔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여러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온천 요양을 권했습니다. 전하, 온천수가 병에 좋다고 합니다. 세종은 온천으로 갔습니다. 1444년 온양온천으로 행차했습니다.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오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1445년, 1446년, 1447년 계속 온천을 다녔습니다. 궁궐보다 온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1445년부터 세종은 정사를 아들 문종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네가 대신 정사를 보아라. 문종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왔기에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세종은 문종을 믿었습니다. 문종이라면 조선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세종이 내렸습니다. 온천에 있어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저 문제는 해결되었느냐? 끝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세종은 권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고독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는 1446년에 죽었습니다. 세종의 반려자였습니다.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죽자 세종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아들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둘째 수양은 야심이 보였습니다. 수양이 위험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도 내 아들이다. 세종은 수양을 경계했지만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죽기 전까지 이랬습니다. 1449년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아라. 귀로 들으며 이랬습니다. 1450년 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괜찮은가? 농사는 잘 되었는가? 마지막까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죽었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마지막 말. 문종아, 백성을 잘 돌보아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나라를 잘 지켜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의 일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32년간의 재위,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영토 확장, 법전 정비,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가족 갈등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제7장 세종의 인간적 면모, 완벽하지 않은 성군, 세종의 일상, 나레이션. 세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결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 세종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일을 잘못하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때로는 파직시키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을 두려워했습니다. 전하의 기준은 너무 높다. 도저히 맞출 수 없다. 둘째, 감정 기복. 세종은 감정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1430년대 한 신하가 실수했습니다. 세종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당장 물러가라. 신하는 떨며 물러갔습니다. 또 때로는 지나치게 슬퍼했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었을 때 세종은 몇 달 동안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사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슬픔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종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노비제 유지.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비제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수십만 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매되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노비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전하, 노비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세종은 거부했습니다. 노비제는 조선의 제도다. 바꿀 수 없다. 왜 세종은 노비제를 유지했을까요? 당시 사회 시스템이 노비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노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세종도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넷째, 불교 옹호. 조선은 숭유역불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형 효령대군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세종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이단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종은 고집했습니다. 불교도 좋은 가르침이 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 신하들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불교를 완전히 옹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타협했습니다. 불교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섯째, 형에 대한 죄책감. 세종은 평생 양녕대군에게 미안했습니다. 형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었다. 세종은 양녕을 잘 대우했습니다. 좋은 저택을 주었습니다. 많은 토지를 주었습니다. 양녕이 무엇을 하든 묵인했습니다. 양녕은 여전히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기생과 어울리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신하들이 불평했습니다.
양녕대군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세종은 막았습니다. 형님은 자유롭게 사시는 것을 좋아한다. 간섭하지 마라. 세종은 양녕에게 빚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세종은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군이 되려 했지만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지만 노비제는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지만 그들 사이의 갈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을 존중했지만 때로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일중독으로 몸을 망쳤습니다. 세종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좋아요 및 구독, 나레이션. 여러분, 세종대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고민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인간이었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세종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세종의 유산, 그리고 그가 남긴 것들. 제8장 세종의 유산, 빛과 그림자. 세종 이후의 조선. 나레이션. 세종이 죽은 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의 유산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빛과 그림자 두 가지 모두 있었습니다. 빛 마이너스 세종의 긍정적 유산. 첫째, 한글. 세종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글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천대받았지만 점차 인정받았습니다. 16세기 한글 문학이 꽃피었습니다. 19세기 한글이 민족의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글은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한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종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둘째, 과학기술.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과학기구들. 치국이 마이너스 세계 최초의 공식 우량계. 해시계 마이너스 앙부일구, 정밀한 시간 측정. 물시계 마이너스 자경루,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시계. 천문기구 마이너스 간에, 혼천에, 별을 관측하는 기구들. 이런 기구들은 조선의 과학 수준을 높였습니다. 농업도 발전했습니다. 농사직설 마이너스 조선의 기후에 맞는 농업기술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문화의 융성. 셋째, 문화융성. 세종시대는 조선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음악 마이너스 정감보를 발명해 음악을 기록했습니다. 의학 마이너스 의방유치, 향약집성방 등 의학서를 편찬했습니다. 역사 마이너스 고려사, 삼국사전료 등 역사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마이너스 경국대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은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영토 확장. 넷째, 안정된 국경. 세종은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 되었습니다. 이 국경은 500년 넘게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국경도 이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종이 확정한 영토입니다. 그림자 마이너스 세종의 부정적 유산. 그러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첫째, 왕권 강화의 역설. 세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양대군의 찬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왕권이 강하다.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강력한 왕권이 역설적으로 쿠데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형제 갈등. 둘째, 왕자들의 비극. 세종의 아들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였습니다. 세종의 손자가 조카에게 죽은 것입니다. 세종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강력한 왕권, 충성스러운 신하들. 이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집현전의 비극. 셋째, 집현전 학사들의 죽음. 세종이 키운 집현전 학사들. 그들은 세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책을 편찬했고,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죽자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죽었습니다. 사육신 마이너스 능지처참. 세종이 가장 아끼던 학자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불교 탄압. 넷째, 불교 탄압의 지속. 세종은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세종 이후 불교 탄압은 더 심해졌습니다. 세조는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끝까지 숭유역불 국가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절이 파괴되었고 승려들이 천대받았습니다. 세종도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딜레마. 세종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려 했지만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 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비극을 초래할 줄 몰랐다. 내가 키운 아들이 형제를 죽일 줄 몰랐다. 내가 사랑한 학자들이 비참하게 죽을 줄 몰랐다. 세종이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을 것입니다. 제구장 세종, 현대의 되살아나다. 현대 한국의 세종 기념물들. 나레이션. 세종은 죽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존경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글이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한글을 탄압했습니다.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한국인들은 한글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것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다. 세종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교과서가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세종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1960-70년대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1997년 만원권 지폐에 세종대왕의 초상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매일 세종을 봅니다. 세종은 한국인의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수도의 이름을 세종으로 지었습니다. 세종은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글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한류와 함께 한글이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K-파프, K-드라머를 보기 위해 한글을 공부합니다. 한글은 세계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한글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1989년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세종의 이름으로 된 국제적인 상입니다. 세종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인에게 세종은 가장 존경받는 왕, 한글의 창제자, 과학과 문화의 후원자, 백성을 사랑한 성군, 한국인의 자부심. 세종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만든 한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씁니다. 매일 세종을 기억합니다. 엔딩 및 총정리. 세종대왕 표준 영정으로 다시 돌아옴. 나레이션 감성적으로.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완벽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왕.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형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던 셋째 왕자. 신하들의 반대에 외롭게 맞섰던 개혁가. 밤낮 없이 일하다 몸을 망친 일중독자. 아들들의 갈등을 막지 못한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권력을 놓지 못한 인간. 세종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고민했고 실수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것들. 한글 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자. 치국이 세계 최초의 우량계. 해시계, 물시계 정밀한 시간 측정. 의학서, 농업서 백성의 삶을 개선. 사군 육진 국경 확정.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것이 세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유산은 비극도 낳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수양대군의 찬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피해 숙청을 초래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손자 단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세종의 유산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습니다. 세종의 완벽함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종을 성군이라 부릅니다. 왜일까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실수했지만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종은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노력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위한 문자. 600년이 지났지만 한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생각하고 말하고 씁니다. 매일 세종을 기억합니다. 세종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세종은 살아있습니다.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다음 편 2피4. 단종과 세조왕위를 빼앗긴 소년과 형제를 죽인 왕.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455년 왕위 찬탈.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1457년 단종 사사. 17살 소년왕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조선의 역사. 금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회에서 만나요.